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이승열입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두 번째로 만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 가장 흔한 이유 바로 뒤꿈치 통증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족저근막염이 있어요 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일단 우리가 족저근막염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살면서 한 10명 중에 1명은 생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회적 비용도 굉장히 많이 지출이 되고 있고 의료비도 많이 지출이 되고 있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질환 중에 하나죠. 삶의 질을 굉장히 떨어뜨리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뒤꿈치가 통증이 있다 라고 하면은 사실 그냥 다 족저근막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원인은 되게 다양하게 있고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질환을 진단을 내리고 이런 건 아니다, 이게 맞는 것 같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하루에 이렇게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그 뒤꿈치라고 하면 뒤꿈치 굉장히 좀 뒤에 만져보면 되게 말랑말랑 하잖아요. 이제 뒤쪽에 우리 지방 패드가 굉장히 치밀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단단한 지방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체중을 그 조직이 온전히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치밀하겠죠. 우리가 단순히 걷기만 해도 뒤꿈치에는 체중의 1.1배가 가해진다라고 하고 우리가 달리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체중의 2.5배에서 3배까지도 가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뒤꿈치가 굉장히 많은 일을 평소에도 하고 있죠. 그래서 직업적인 이유라든지 아니면은 취미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뒤꿈치는 굉장히 좀 필요한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인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기계적 자극이 반복돼서 생기는 이게 직업적인 이유일 수도 있고 개인적인 취미 활동 요즘 러닝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취미 활동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하죠.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들 요족이 심하다거나 평팔이 심하다 이런 분들도 생길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고 또 드물게는 신경학적인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저한테 와서 말씀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다른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뒤꿈치에 이렇게 뼈가 자라더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프다라고 하더라라고 합니다. 실제로 족저근막염이 이제 오래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뒤꿈치에 이렇게 뼈가 이렇게 자라나오는 되게 보이기는 해요. 보이기는 하는데 그것 자체 그러니까 골극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골극이 발생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쪽에 뭔가 좀 문제가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예상은 할 수 있겠지만은 그 골극 자체가 통증의 원인이냐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은 아니다라는 말이 좀 더 힘을 받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이게 뒤꿈치가 아프다라고 해서 다 족저근막염이냐 꼭 그렇지는 않고 우리가 많이 뛰시는 분들 이런 분들 뒤꿈치에도 우리가 피로골절이라는 게 잘 생깁니다. 피로골절도 생길 수 있고 다른 외상에 의해서 족저근막 자체가 찢어지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은 양성 종양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치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는 게 우선이 되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달 동안 돈도 들어가고 시간도 들어가고 아픈 치료들 많이 했는데 우리가 말 그대로 헛다리 짚으면 좀 곤란하겠죠. 그죠? 우리가 이제 좀 만져봤을 때 아픈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좀 감별을 할 수 있겠지만은 대부분 우리 족저근막 발에서 여기 지금 보이시는 요게 이제 족저근막 이 모형이라서 아주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대개는 요 아래쪽 여기서 시작하는 부분이 족저근막입니다. 물론 이제 족저근막뿐만 아니라 이 뒤쪽 아킬레스건까지 쭉 연결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같이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족저근막이 여기서 시작을 하는데 굉장히 넓게 시작하지만은 대부분 안쪽에서 가장 많이 증상을 일으키고요. 족저근막 자체는 이 모형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현은 안 되지만은 발 피부 밑에서부터 이 안쪽 발 우리 중족 골두까지 쭉 연결되는 구조물입니다. 증상은 뒤쪽에서 대부분 생기지만 이 중간과 이 먼 쪽 원위부라고 하는데 중족골 주변에서도 생길 수 있는 통증이 생길 수 있는 질환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결국에는 여기 아킬레스건하고도 쭉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킬레스건이 얼마나 단단하냐, 짧냐 이런 것들도 증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아킬레스건하고 같이 증상이 생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렇게 뒤쪽 통증으로 오기도 하지만 좀 드물게는 앞쪽으로도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 중간 부분에서도 족저근막염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검사를 해볼 수 있어요. 엑스레이도 해볼 수 있고 MRI도 해볼 수 있고 초음파도 해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족저근막 자체가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도 봐야겠지만 혹시 다른 문제가 있는지도 우리가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어떤 이런 영상 검사들은 본격적인 치료를 하기 전에 필수로 시행해야 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거, 어떤 치료를 해야 되냐? 사실 이 족저근막염이라는 것 자체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병은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두고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치료도 오래 걸립니다. 대부분 이게 좀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여기서 조금 치료하다가 하루 이틀 약 먹고 일주일 치료 받았는데 별 차이가 없네? 또 병원 옮기시고 이런 경우들이 제가 좀 많이 봐왔는데 생각보다 치료가 오래 걸립니다. 좀 인내를 갖고 시작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스트레칭이에요. 스트레칭. 발바닥을 얼마나 스트레칭을 자주 열심히 해주시느냐, 길게. 그래서 6개월 이상 우리가 스트레칭을 하면은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하죠. 근데 대부분 제가 만났었던 환자분들 중에서는 6개월 동안 그렇게 스트레칭 열심히 하시는 분은 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스트레칭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고 그렇지만 어떤 형태의 스트레칭을 하던 간에 아킬레스건과 발바닥을 충분히 늘려주는 자세를 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방법을 취하더라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이들 있죠. 벽을 미는 방법도 있고 우리가 경사판 같은 거에 올라가서 이렇게 체중으로 스트레칭하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엄지발가락을 뒤로 꺾어서 하는 방법들도 있고 인터넷에 보면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수시로 해주시는 게 좋고 또 어떤 일상에서의 그 문제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직업적으로 오래 서 있어야 된다거나 많이 걸어야 된다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발 깔창을 아치를 받쳐준다든지 아니면은 쿠션을 좀 더 보강을 해준다든지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보조기들도 다양하게 요즘은 판이되고 있습니다. 어떤 기성품들도 있고 아니면은 발의 모양이 다른 사람들과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본인 발에 요즘은 맞춰서 할 수 있는 그런 커스텀 제품들도 다양하게 구매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외에도 어떤 자기장 치료를 한다 이런 것들 보조기가 그런 것들이 있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은 객관적인 그런 밝혀진 바는 이렇게 없는 것 같습니다. 외에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통깁스 발 모양을 이렇게 맞춰갖고 하는 통깁스들도 있는데 요즘은 이제 아무래도 통깁스를 하고 나면은 이제 일상생활하는데 너무 제약이 많다 보니까 요즘은 잘 안 하는 추세일 것 같고요. 우리가 제일 기본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것들 약을 드시면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약에 대해서도 사실 이렇다 저렇다 말들은 많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약을 먹는 것부터 시작을 해볼 수 있겠어요. 또 주변에 아마 주사 맞으시는 분들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 단순히 우리가 주사를 맞는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사를 하되 어떤 약을 쓰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가 되겠고 또 단순히 약만 넣느냐 그 다음 주사 바늘로 우리가 그 족저근막 자체를 좀 자극을 해주느냐라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발바닥을 찌르면 아프죠. 저도 사실 발에다가 주사 놓는 걸 이렇게 썩 선호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발바닥에 주사를 놓는다라고 하면은 단순히 약을 넣는 것, 그 다음에 바늘로서 그 족저근막 자체를 좀 자극하는 것 이거에 따라서 치료의 그 효과라든지 아니면은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들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상황에 따라서 좀 조절을 해가면서 치료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약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스테로이드도 있고 또 증식 치료들도 있지만은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그 효과에 대해서도 아직은
논란의 여지가 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또 쉽게 할 수 있는 치료 중에 하나는 이제 체충격파라고 하는 치료고요. 체충격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일 하는 치료는 아니지만 그래도 수주간에 걸쳐서 좀 꾸준히 해야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고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치료를 할 때 체충격파가 좀 아프죠. 아파서 얼마나 많이 세게 하는 경우에는 뭐 마취를 하고 하는 경우들도 있다라고는 하지만은 되게 발바닥 치료를 할 때 우리가 쓰는 체충격파는 저에너지 충격파를 쓰기 때문에 마취까지는 되게 하지 않고 하게 됩니다. 치료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고 그리고 비교적 치료 효과가 괜찮다라고 하는 논문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제가 소개드린 치료법들은 어디까지나 그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얼마만큼 발을 많이 쓰시는 직업인지 평소에 얼마만큼 많이 쓰는지 그다음 현재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치료 효과도 달라질 거고 치료 기간도 많이 달라질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나는 어떤 치료를 해야지 라고 오시는 것보다는 저와 함께 어떤 발의 상태를 정밀하게 보고서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치료 저런 치료 다 안 되면 이제 수술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뭐 수술까지 가는 경우는 이렇게 흔하지는 않은 것 같고 꾸준히 치료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테니까 집에서 발바닥이 아프네 뭐 조금 좀 더 기다려 볼까 라고 하시지 말고 병을 키우지 마시고 병원에 와서 먼저 어떤 상태인지 확인을 해보시고 치료를 조기에 시작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런 특히 발 같은 경우에는 병을 묵혀놓으면은 악화가 되고 치료도 그만큼 오래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뭔가 기미가 보인다, 뭔가 뒤꿈치가 좀 안 좋다 라고 하면은 조기에 치료를 시작을 하시는 것을 권장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마디척병원의 이승열이었습니다.